안녕하세요. 류창원 세무사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예, 이번 시간에는요, 아들의 보증금과 대출을 국세청에서 사후관리를 할 것인데, 사후관리라는 7가지 경우에 대해서 저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국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저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살펴보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의 주택 임차를 먼저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형태와 그 다음에 주택 구입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형태를 먼저 알아보고 나서 한번 그 사후관리와 관련된 7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아버지가 아들의 주택 임차를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형태는 어떤 경우죠? 아들이 이제 전세를 이제 얻을 건데 그 전세자금 대출을 아들이 이제 받을 것인데 요거에 대한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그 누가 갚아 나간다는 거죠. 예, 그 부모가 현금을 주든 아니면은 뭐 어떤 형태를 통해서 원금과 이자를 이제 갚아 나간다는 거죠. 아들이 대출을 받았지만 부모가 그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고 그러면 전세 기간이 끝나면 아들은 이제 남은 게 뭐예요? 이 돌려받은 전세금 3억이 이제 아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산이 되죠. 그 반환 전세금과 더불어서 추가로 대출을 또 얻습니다. 주택담보대출이죠. 그래서 그걸로 얻어서 한 5억짜리 전세 3억 살다가 이제 5억짜리 드디어 아파트를 구입하는 거죠. 그래서 뭐 도움닫기 전략이다. 뭐 이제 그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구입하는 또는 국세청의 법망을 넘어가는 징검다리 전략이다. 이제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을 구입을 했습니다. 구입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주택담보대출도 또 누가 갚아 나간다는 거예요? 부모가 또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간다는 거죠. 현금을 주든 아니면은 뭐 그 계좌를 뭐 이렇게 돌려서 갚아주든 이렇게 갚아주면 그러면은 이 대출을 다 갚고 났어요. 갚아 나갔어요. 2억을 다 갚았어요. 근데 집값이 5억에 샀는데 7억으로 뛰었단 말이죠. 그러면은 이제 7억에 만약에 팔았습니다. 물론 이제 양도세 낼 수도 있고 비과세일 수도 있겠죠. 근데 7억에 팔았어요. 팔고 나서 그 7억의 그 양도 대금과 추가로 또 대출을 3억을 받아서 이제는 10억짜리를 또 이제 고가주택을 구입한다 이거죠. 즉 처음에 그 돈이 없었는데 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거를 부모가 갚아줘서 그 발행받은 전세금과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집을 구입하고 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도 또 부모가 갚아줘서 그 집값 상승에 대한 그 이익을 고스란히 아들이 다 취하고 그 대금과 추가 대출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10억짜리 아파트까지도 구입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. 즉 그래서 이런 형태로 부모가 그 자식의 어떻게 보면 대출 또는 보증금 이런 것들을 갚아주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죠.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제 이렇게 7가지의 경우를 제가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. 이제 사후 관리를 한다 이거죠. 즉 첫 번째 케이스 1은 이런 거죠. 전세 자금 대출을 자녀가 받았을 때 이거는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거겠죠. 대출 이자나 원금을 누구의 돈으로 상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겠다.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처럼 주택담보대출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누구의 돈으로 이거를 상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후관리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3번은 이제 전세 자금이나 주택 그 취득 자금을 본인 이제 자녀들의 어떤 이제 소득이 적고 신용이 별로 안 좋아서 대출로는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부모로부터 이제 차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. 근데 이제 저희가 부모로부터 차용은 많이 그동안 이제 살펴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? 일단은 적정 이자율을 책정해서 그 이자와 원금을 실제적으로 부모에게 갚아 나가야 된다고 그랬죠. 뭐 차용증만 하나 딸랑 쓰고 그 뭐죠? 그 자금 출처라고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모에게 이자와 원금을 그 갚아 나가고 있는지 하도 요즘은 이제 차용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 이자 소득에 대한 이런 부분도 원천징수 뭐 이런 부분도 아마 국세청에서 더 강화시킬 거로 보입니다. 예.
뭐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뭐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는데, 실질적으로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그 세금 신고를 다 해야 되겠죠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4는 만약에 그 자녀가 이번에는 전세를 끼고 이제 집을 구입했다 이거죠. 뭐 갭투자라고 하죠.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했는데 뭐 계속해서 2년 지나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 전세하는 건 상관없어요. 뭐 받은 돈으로 주고 하면은 뭐 자녀가 당장 자기 돈이 들어가는 건 없잖아요. 그렇지만 만약에 본인이 자녀가 입주를 하게 되게 되면 이제 드디어 전세 보증금을 이제 본인 돈으로 이제는 그 상환을 해야 된다, 그 반환을 해야 된단 말이죠. 그러면 이 전세 보증금이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닐 텐데 이거를 누구의 돈으로 반환하는지도 사후 관리를 한다 이거죠. 누구의 돈으로 반환할 거냐. 예를 들어서 뭐 10억인데 그 8억 정도 끼고 이제 2억은 자녀 돈으로 했는데 나중에 8억을 만약에 상환한다고 할 때 물론 대출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부족한 돈 그걸 누구 돈으로 반환하는지 그것도 사후 관리를 한다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타인 전세도 있지만 이제 그 부모를 전세 세입자로 껴서 할 수도 있겠죠. 우리가 뭐 분양받거나 이럴 때 그 부모가 실질적으로 이 분양받는 집에 들어와서 살 것이고 그럴 때 남처럼 모든 객관적인 증명이 다 된다라고 하면 뭐 마찬가지로 부모 세입자인 경우도 이것도 가능하겠죠.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살펴봤지만 부모의 전세금을 나중에 반환하는지 이것도 이제 중요할 것이고요. 대개 전세계약서만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 나중에 전세금을 반환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뭐 당연히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. 그 다음에 여섯 번째, 일곱 번째 경우는 이제 부담부 증여의 경우입니다. 우리가 부담부 증여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. 그 증여는 증여하되 뭔가 이제 부담을 주면서 증여하는 거죠. 대체적으로 공짜가 아니라 야 대출 네가 갚어, 야 보증금은 네가 갚어, 이제 이런 내용이죠. 그래서 만약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부담부 증여로 준다고 할 때 부담부 증여가 이제 전부 증여보다는 절세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. 이랬을 때 이 승계받은 대출을 네가 갚어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원금과 이자도 자녀가 갚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갚아 나가고 있다 이거죠. 그러면 이게 다 전부 증여죠. 그죠? 이거 부담을 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런 거는 전부 증여로 본다 이런 내용이고요. 이거는 부담부 증여 시에도 이것도 5년간 사후 관리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증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증금으로도 부담부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세를 낀 상태에서 그 자녀에게 이제 보증금은 네가 나중에 이 전세금은 나중에 네가 갚아라 이제 이렇게 하고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요.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입주할 때 자녀가 입주할 때 이럴 때 누구의 돈으로 이거를 이 보증금을 반환하는지 이것도 중요할 것이고요. 간혹 가다가 소득이 없는 자녀한테 이 보증금을 끼고서 그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근데 이게 사실은 소득이 없는 자녀니까 이 보증금 반환 여력이 안 되잖아요. 어떻게 보면 무능력한 자녀한테 이 부담부 증여를 한다라고 할 때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. 설령 월세 소득으로 그 월세 소득이 있어서 이게 나중에 자녀의 소득이 된다라고 해도 이거 보증금 반환할 때 이 월세 소득이 저축이 돼서 그 반환할 정도의 여력이 되냐 이거죠. 그래서 부담부 증여할 때도 이렇게 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총 7가지 경우를 살펴봤고요. 결국 국세청에서 이렇게 사후 관리하는 부분은요. 우리 그 일반인들이 이런 식으로 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진짜 조심하고 그 뭐 차용이나 이런 대출이나 이런 거 갚아 나갈 때 진짜 섬세하게 다 잘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. 섬세하게 잘 처리를 하셔야 되고 더불어서 국세청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 조사하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제 하나가 이거죠.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에 이제 내가 집을 살 때 상세한 내역을 쓰게 돼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요. 투기 가열지구 그 가격 3억 이상이고요.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이제 요거 이제 내년부터는 30일로 줄고요.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쓰는데 결국은 그 자녀의 대출이나 보증금 등 그런 걸 국세청에서 사후 관리하는 부분은 요 부분이겠죠.
차입금으로 여기 잡혀 있고, 여기서 임대보증금 그 밖에 차입금, 즉 자금 주택 취득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썼는데 여기에 금액들이 있다. 이런 것들이 이제 국세청에서 중점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겠죠.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많이 봅니다. 뭐 대출은 적정하게 받았는지, 아니면은 부동산 처분대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최초 구입할 당시엔 또 뭐 어떻게 됐는지, 뭐 여러 가지 다 보겠지만 이제 좀 전에 저희가 살펴본 중점적으로 사후 관리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국세청에서 요게 이제 나중에 그 조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고 하고요. 그리고 또 이제 국세청에서 또 그 사후 관리할 때 그 제일 많이 쓰는 분석들이 있죠. 일단은 PCI 분석이라고 해서 재산, 소비, 소득 분석. 뭐예요? 내가 예를 들어서 5년간 벌어들인 소득으로 그 돈으로 뭔가를 저축했거나 썼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. 그래서 소득은 내가 5년간 소득이면 5년간 늘어난 재산, 5년간 쓴 소비액이 얼추 비슷해야 되는데 이게 월등히 많다. 그럼 뭔가 이건 수상하다 이거죠. 벌어들인 소득은 적은데 너 아파트 재산이 막 늘어나? 그럼 뭔가 너가 사업하고 있으면 탈세가 매출 누락이 있을 것이고, 그렇지 않다라면 뭔가 증여나 뭔가 기타 누락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PCI 분석이고요. 또 이제 FIU라고 많이 들어보셨죠? 금융정보 분석원을 통해서도 많은 이제 자료를 활용해서 국세청에서 요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, 그다음 PCI 분석, FIU 자료를 통해서 그 자금 출처 조사 및 이런 그 사후 관리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하니, 우리 이제 그 이렇게 끼고 집을 사신 자녀분들, 아니면 이제 그 이거를 혹시라도 그래도 옆에서 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부모님들 마음이 있으실 텐데요. 이런 것들을 좀 잘 좀 살펴보시고 좀 처리를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. 예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